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국화꽃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슬픔이 눅눅하게 배어든 냄새였어요. 사흘 내내 꺼지지 않는 향불에 그을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한숨에 절어버린 그런 지독한 절망의 냄새였습니다. 검은 액자 속 아들, 도현이는 말갛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앞날이 창창하다 믿었을 제 아들은 이제 사진 속에서 영원히 29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까슬까슬한 상복의 감촉을 느끼며 하염없이 아들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첫날 다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소금기 하나 남지 않은 멀건 물이 볼을 타고 툭툭 떨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제 손을 붙잡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린 나이에 안타까워서 어쩌나 부디 좋은 곳으로 갔을 겁니다 같은 말들은 귓가를 맴돌다 공기 중으로 흩어질 뿐이었어요. 그저 기계처럼 고개를 숙이고 힘없이 허리를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아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 옆에는 며느리인 미수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은 영락없는 비통한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아이고 우리 도현 씨 어떡해요 하며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에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들썩이는 어깨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손수건으로 찍어내는 눈가가 얼마나 바싹 말라있는지를요. 결혼하고 지난 몇 년간 아들이 아파하는 동안 저 아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잠시 조문객의 발길이 뜸해진 틈을 타 미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장례식장 구석 기둥 뒤에서 휴대폰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급한 연락인가 싶어 신경을 끄려 했지만 미수의 찌푸린 미간과 작게 달싹이는 입술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작게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제일 비싼 걸로 하냐고. 그냥 기본으로 하면 되지 누가 본다고. 수화기 너머의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장례 절차 중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차마 더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싸늘하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전화를 끄는 미수는 한숨을 푹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장례식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사람 하나 죽는데 돈이 그냥 줄줄 새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던 제 아들이 차가운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아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 계산뿐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아들을 보내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저런 것 때문에 내 아들 가는 길을 어지럽힐 수는 없다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제 이성은 자꾸만 다른 생각들을 끄집어냈어요. 아들이 처음 아프다고 했을 때 미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쟤 원래 좀 꾀병 심하잖아요. 회사 가기 싫어서 저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의사의 말에도 요즘 병원들 다 과잉 진료야. 쓸데없이 돈 쓰게 만들려고. 라며 핀잔을 주었지요. 결국 아들의 병이 깊어지고 나서야 마지못해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아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미수는 바빴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야 했고 새로 나온 명품 가방을 사러 백화점에 가야 했어요. 병간호는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아들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미수한테는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다 나으면 내가 잘할게. 이 바보 같은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 아내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안쓰럽고 가여워서 차마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와서 천추의 한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문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장례식장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도현의 친구들이 와서 영정 사진을 보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현아, 이놈아, 먼저 가면 어떡하냐? 친구들의 서러운 울음소리에 제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미수는 그 옆에서 우리 도현 씨, 친구들 와서 좋겠네 하며 또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모습이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아들을 태운 버스가 화장터로 향하는 길.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갔던 식당, 손주와 함께 놀러 갔던 공원.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제 아들만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 줌의 재로 변한 아들을 유골함에 담아 납골당에 안치하고 나니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친척 중 한 명이 그런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형님, 기운 차리셔야지요.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보고 웃고 무엇을 위해 잠에서 깨어나야 할지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곁을 지켜주던 친척들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라는 말을 남기고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에는 저와 제 품에 안겨 잠이 든 손주 준서, 그리고 며느리 미수, 이렇게 셋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시끄럽던 공간에 찾아온 정적은 그 어떤 소음보다 더 무겁고 공포스러웠어요. 미수는 지갑에서 계산서를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돈으로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보험금 나오면 그때 정산하는 걸로 해요.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조차 주지 않겠다는 듯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기운도 없었고 저런 말을 하는 며느리와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곤히 잠든 손주 아이의 머리를 쓸어줄 뿐이었어요. 아들의 얼굴을 반쯤 닮은 아이. 이 아이를 봐서라도 억지로 살아야겠지요. 미수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기운 차리셔야죠. 하지만 그 말투와 눈빛 어디에도 저를 걱정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처리해야 할 귀찮은 일들을 앞두고 짜증이 난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들의 부재보다 더 시리게 다가오는 지독한 고독감. 저는 이제 정말 이 세상에 혼자 버려졌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러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입었던 구겨진 상복에서는 여전히 짙은 향냄새가 배어나왔고 그 냄새는 제 머릿속을 헤집으며 지난 사흘간의 악몽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제 품에 안겨 잠든 손주 준서의 고른 숨소리만이 이 정막 속에서 유일한 생명의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아이의 여린 등을 토닥이며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심하게 불을 밝힌 상점들, 웃고 떠들며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은데 제 세상만 뿌리째 뽑혀나간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저를 밀어내는 것만 같았어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만치 보이는 놀이터 벤치에 앉아 도현이 어릴 적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시간들이었죠. 택시가 1층 현관 앞에 멈춰 서자 미수가 먼저 내리며 계산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당연하고 익숙한지 마치 오랫동안 이 모든 상황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잠든 준서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제 가슴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순간 미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손가락으로 눈가를 매만지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모습에서 슬픔에 잠긴 아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피곤하고 모든 것이 귀찮다는 기색만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저 꾹 다문 입술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띠리릭 삑.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자 익숙하지만 이제는 텅 비어버린 공간의 공기가 와락 저를 덮쳤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신발장, 똑같은 거실 풍경.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던 가장 중요한 존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웃으며 들어오던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준서 무거우실 텐데 방에 가서 눕히세요. 미수는 제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신의 구두를 벗어 신발장에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준서를 안고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에 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새근새근 잠든 얼굴이 제 아들의 어릴 적 모습과 겹쳐 보여 또다시 울컥 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준서와 도현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아들의 병색이 깊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가족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아들은 조금 야위긴 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한참을 아이방에 서 있다가 거실로 나오자 미수는 이미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온 것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소파 맞은편에 앉자 그제야 미수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신없겠지만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리라니? 일단은 도현 씨 물건부터요. 저 방에 저렇게 그대로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마음만 아프고 자리만 차지하잖아요. 빨리 치워야 우리도 새 출발을 하죠. 새 출발. 남편이 죽은 지 이제 겨지 사흘째인데 저 아이의 입에서는 벌써 새 출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저 방의 물건들을, 아들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저 흔적들을 자리만 차지하는 짐짝으로 취급하는 며느리의 잔인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이르지 않니? 아직 49제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른 게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서 살 거예요? 저는 준서 생각해서라도 빨리 털고 일어서야 해요. 마치 저를 아들의 죽음에 매달려 앞길을 가로막는 짐이라도 되는 듯 말하는 투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너는 네 남편이 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이니? 슬프지도 않아? 왜 슬프지 않겠어요? 당연히 슬프죠. 그런데 슬프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우리 준서 먹여 살려요? 어머니가 먹여 살리실 거예요? 현실을 봐야죠, 어머니. 언제까지 감상에 젖어 계실 거예요?
미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따박따박 대꾸했습니다. 그 뻔뻔한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여기서 싸워봤자 남는 것은 상처뿐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저런 식이었어요. 언제나 현실, 돈, 미래 같은 것들을 방패 삼아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했지요. 아픈 남편 앞에서 병원비 때문에 우리 노후는 어떡하냐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수는 제가 아무 말이 없자 이야기가 잘 풀린다고 생각했는지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살짝 낮추는 그 모습이 몹시도 계산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 집 문제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이거 도현 씨가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결혼할 때 어머니가 돈 보태주신 건 감사하지만 엄연히 우리 부부 집이잖아요. 이제 도현 씨가 없으니 법적으로는 저랑 준서한테 상속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상속 절차 복잡해지기 전에 명의를 제 앞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싶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할 서류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온 아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잠들어 있던,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그 방을 앞에 두고 저 아이는 오로지 재산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평생을 바쳐 일하고 아픈 몸을 이끌면서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이 가정을 미수는 그저 자신의 소유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미수야. 네, 어머니. 너가 정말 사람이니?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분노라기보다 처절한 질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미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하면 피해자인 척, 상처받은 척 표정을 바꾸는 것이 저 아이의 특기였어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너무 심한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저는 그냥 앞으로 우리 준서랑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 혼자 여자 몸으로 애 키우면서 살아가려면 뭐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틀린 말? 그래, 네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 다 법대로고 다 이치에 맞는 말이겠지.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남편의 온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돈 계산부터 할 수가 있니? 도현이가 이걸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니?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러자 미수도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슴 아파요? 진짜 가슴 아파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요? 평생 병원비 대느라 제대로 된 명품 가방 하나 못 사보고 친구들 해외여행 갈 때 손가락만 빨고 있던 건 저예요. 어머니는 아들 잃은 슬픔 하나뿐이겠지만 저는 남편 잃었죠. 앞으로 평생 혼자 벌어서 애 키워야 하죠. 제 인생은 뭐가 되는데요. 미수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불만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하나하나 박혔습니다. 제 아들의 고통과 죽음이 저 아이에게는 그저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은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들 하나만 보고 참고 견뎌왔던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수는 한바탕 퍼붓고 나니 속이 시원한지 숨을 고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도현 씨 사망 보험금도 나올 거예요. 액수가 꽤 될 텐데 그것도 당연히 법적 상속인인 저랑 준서 몫이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저희 재산에 대해서는 신경 끄셔도 돼요. 어머니 사실 집은 따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언제까지고 저희가 모시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저를 이 집에서 내쫓겠다는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가 잘 모실게요라며 온갖 살가운 말을 하더니
아들이 죽자마자 이렇게 돌변할 수 있다니.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있다면 저런 모습일까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텅 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내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머릿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 아들의 흔적이 가득한 이 공간에서 이렇게 쫓겨나야 한다니. 차라리 아들을 따라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작은 폭풍처럼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손주 준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느새 잠에서 깼는지 밖에서 놀다 온 듯 뺨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달려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준서야, 너 또 신발 안 벗고 들어왔지. 엄마가 몇 번을 말해. 미수가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준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만 바라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이의 눈은 무언가 엄청난 것을 본 것처럼 동그랗게 커져 있었고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 밖에 아빠 왔어. 뭐라고? 진짜야. 아빠가 왔어. 아빠가 문 앞에 서 있어. 아이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수는 너 지금 헛소리 하지 마. 아빠는 하늘나라 가셨어. 라며 아이를 다그쳤지만 제 심장은 아이의 그 한마디에 바다 끝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하늘로 솟구치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왔어. 그 불가능한 한마디가 꺼져가던 제 삶의 마지막 불씨를 되살리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준서의 외침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온 소리 같았습니다. 아빠가 왔어. 그 몇 글자가 제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 죽은 내 아들이 엄마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마지막으로 한번 들른 것은 아닐까? 헛것이라도 좋았습니다. 환영이라도 좋았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애가 뭘 잘못 봤나 보네. 헛것을 봤나 봐. 미수는 코웃음을 치며 준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빨리 들어가서 신발 벗고 손 닦아. 아이는 울먹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할머니. 아빠랑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아이의 절박한 외침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게요? 설마 저의 말 믿는 건 아니죠? 미수가 어이없다는 듯 저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수를 밀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이 쿵쾅거렸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들이기를. 단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기를.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차가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문 열지 마세요. 뒤에서 미수가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이미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분명 제 아들 도현이었습니다. 병마에 시달리기 전 가장 건강하고 늠름했던 시절의 제 아들.
늘 입던 단정한 셔츠에 깔끔하게 넘긴 머리.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깊고 따뜻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제 기억 속의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병색이 완연했던 아들의 얼굴과 달리 그의 얼굴은 너무나 건강하고 혈색이 좋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더 단단하고 더 강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마저 제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아, 정말로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 생각에 다리에 힘이 쭉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쿵 소리를 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문 밖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만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미수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왔습니다. 당신 뭐야? 누구야? 미수는 저와 남자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남자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디서 죽은 사람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사람을 놀라게 해. 당신 사기꾼이지. 우리 재산 노리고 온 거지. 미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잠시 몽롱했던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사기꾼. 그래, 어쩌면 저 아이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일이 있을 리가 없지요. 아들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제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로 아들과 닮은 사람이 아들의 죽음을 알고 나쁜 마음을 품고 찾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눈빛은, 저를 바라보는 저 애틋하고 그리움 가득한 눈빛은 제가 아는 제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미수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수를 조용히 비켜서서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제 손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맞으시죠? 남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마저 아들의 목소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의 세월을 건너온 듯 어딘지 모르게 더 깊고 낯선 울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면서 아들이 아닌 사람. 이 기묘한 상황에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라니 누가 당신 어머니야. 이 사기꾼이 진짜. 당장 안 나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꺼져. 미수는 남자의 팔을 붙잡고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도석이요. 박도석. 도석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무언가가 강타하는 듯한 충격이 덮쳤습니다. 도석이.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이름. 제 가슴 속에 30년 동안 응어리처럼 박혀있던 이름. 도현의 쌍둥이 동생. 30년 전 복잡한 놀이공원에서 인파에 휩쓸려 제 손을 놓쳐버렸던 제 작은 아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도현과 똑같이 생긴 얼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던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도석이니? 정말 우리 도석이 맞아? 제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남자는, 아니, 제 아들 도석이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생생한 감촉. 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우리 아들 살아있었어. 저는 도석을 끌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그리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하늘이 무너진 바로 이날, 기적처럼 또 다른 아들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도석이도 저를 마주 앉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심파극이라도 찍어요? 이 기적 같은 재회의 순간을 깨트린 것은 역시나 며느리 미수였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동생, 웃기지 마.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왜 하필 지금 나타나는데?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 미수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지만 이제 제게는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제 곁에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살아 돌아온 제 아들, 도석이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석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 손을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면서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너라, 아가. 들어와서 얘기하자. 저는 도석을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수가 현관문을 가로막고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저 사람 정체도 불분명한데 어떻게 집에 들여요. 저는 절대 못 믿어요. 어머니,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거 분명 어머니 재산이랑 도현 씨 보험금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고요. 미수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미수의 눈에서 의심이나 경계심이 아닌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난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몫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공포.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는 이제 제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에게는 30년 만에 돌아온 든든한 내 아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미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평생 처음으로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켜라. 내 아들 들어오게. 제 단호한 목소리에 미수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도끼 어린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을 뭘 믿고 아들이라고 하세요. 저 사람이 사기꾼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현관문을 막아선 채 버텼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려는 듯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어요.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도석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가서 이야기할까요, 어머니? 어머니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모시고 나가서 조용한 곳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석이는 저를 먼저 배려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불필요한 마찰로 제가 더 상처받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30년 만에 만났지만 역시 제 아들이었습니다. 속 깊고 다정한 것은 죽은 도현이나 이 아이나 똑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여긴 내 아들 집이다. 네 형이 살던 집이야. 들어와, 아가. 저는 도석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미수는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저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제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도 직감했을 테니까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지만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준서가 어느새 방에서 나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서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겁을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한 것 같기도 한 표정으로 제 뒤에 숨어 고개만 빼꼼 내밀었습니다. 저 아이가 형의 아들이군요. 도서기가 준서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미수가 발끈하며 아이를 자신의 뒤로 잡아 끌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우리 준서를 봐. 당신 같은 사기꾼한테 보여주기 아까운 애야. 미수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도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품 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색이 바랄 대로 바랜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사진 속에는 똑같이 생긴 두 명의 남자아이가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개구쟁이 같은 얼굴. 누가 도현이고 누가 도석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옛날 어린이 대공원의 코끼리 열차 앞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앨범 깊숙한 곳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사진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걸 너가 어떻게? 미국으로 갈 때 제 주머니 속에 이거 한 장 들어있었다고 하더군요. 양부모님께서 코팅까지 해서 지갑에 넣어주셨어요. 평생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 없습니다. 언젠가 가족을 찾게 되면 유일한 증거가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도석이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따라 제 기억도 30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었던 놀이공원. 잠시 솜사탕을 사기 위해 돌아선 사이 인파에 휩쓸려 사라져버린 작은 아들.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부르며 찾아 헤맸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간은 절반이 멈춰버렸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그동안? 어떻게?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밥은 잘 먹었는지, 아픈 데는 없었는지, 밤에 무섭지는 않았는지. 30년치의 질문들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도석이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길을 잃고 울고 있던 자신을 경찰이 발견했고 며칠간 부모를 찾았지만 나타나지 않아 결국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없던 지금의 양부모님을 만나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고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요. 제 진짜 어머니와 저랑 똑같이 생긴 형의 얼굴을요.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야 한다고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도석이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가족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흥신소를 통해 수소문했지만 30년 전의 기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기적적으로 형 박도현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형이 위독하다는 비보였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형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도석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갔지만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30년 만의 재회가 형의 장례식장이라는 사실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갑자기 나타나 가족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장례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는 마음에 집 앞까지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도석이의 이야기가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기구한 운명에 가슴이 미어졌고 30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주 소설을 쓰네, 소설을 써. 그렇게 눈물 나는 사연이 있으면 진작에 나타났어야지. 왜 하필 우리 도현 씨 죽고 나니까 나타나는데?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이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에도 미수는 찬물을 끼얹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도석을 사기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사진 한 장. 요즘 세상에 사진 위조하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알아?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누구라도 지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 말 하나도 못 믿어. 미수야, 그만하거라. 뭘 그만해요, 어머니. 지금 저 사람한테 완전히 속으셨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이 노리는 건 뻔해요. 도현 씨 앞으로 나올 보험금, 그리고 이 아파트. 어떻게든 상속 지분 뜯어내려는 수작이라고요. 미수의 눈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석은 그런 미수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것 아닙니다.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도 다 못 쓸 만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 형에게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그 말에 미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은 누가 못해. 증명해봐. 당신이 진짜 박도석이라는 걸 증명하라고. 유전자 검사라도 할까? 당신 유전자 검사할 자신 있어? 그녀는 이제 거의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든 도석을 쫓아내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는 마지막 발버둥이었지요. 유전자 검사. 그 말에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석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셔츠의 어깨 부분을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기억나세요? 도석이의 왼쪽 어깨에는 손톱만 한 크기의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제 기억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것은 7살 무렵 도현이와 도석이가 집 앞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다 함께 넘어지면서 다쳤던 상처였습니다. 둘 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남아서 제가 약을 발라주며 너희는 흉터까지 똑같네라며 웃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것은 저와 제 두 아들만이 아는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흉터를 매만졌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제 아들, 도석이가 맞았습니다. 모든 의심과 혼란이 사라지고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는 벅찬 기쁨만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됐니? 제가 눈물 젖은 목소리로 미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미수는 도석의 어깨에 있는 흉터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계획이 이 예상치 못한 남자의 등장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전자 검사는 해봐야겠어요. 흉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믿어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저 이 사람 절대 가족으로 인정 못해요. 미수는 마지막 자존심처럼 쏘아붙이고는 준서의 손을 끌고 안방으로 쾅 소리를 내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저와 도석 둘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잃어버려서 미안하고 이제야 만나서 미안하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들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석이는 그런 제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저희 모자는 비로소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바로 옆방에 30년 만에 찾은 아들 도석이가 자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임시로 자리를 마련해 주었지만 아들은 괜찮다며 어머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어른스러운 미소가 죽은 도현과 겹쳐 보여 밤새도록 가슴이 아리고 또 기뻤습니다. 한 아이를 잃은 지독한 슬픔과 또 다른 아이를 찾은 기적 같은 기쁨이 뒤섞여 제 안에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소리 죽여 울다가 희미하게 웃다가를 반복하며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전날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나온 미수는 잔뜩 부은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도석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한 집에 있는 거 불편해서 못 살겠네요. 아가, 도석이는 도현이 동생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동생이요?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설령 맞다고 해도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잖아요. 남이나 마찬가지지 무슨 가족이에요. 미수는 식탁 의자를 거칠게 빼내 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릴 생각도 없는 듯 팔짱을 낀 채 저와 도석을 번갈아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도석이는 그런 미수의 태도에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 조용히 일어나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침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다, 아가. 내가 해야지. 너는 손님인데. 손님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도석이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하고 냄비에 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또다시 울컥 하고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이 차려주는 아침밥이라니. 꿈에서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준서가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거실의 낯선 분위기에 잠시 주춤하더니 부엌에 서 있는 도석을 보고는 제게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 진짜 아빠 동생이야? 응, 우리 준서 작은 아빠야.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자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갈등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와 닮은 새로운 가족의 등장이 신기하고 궁금할 뿐이었지요. 시끄러워, 박준서. 빨리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 유치원 갈 시간이야. 미수는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마저 용납할 수 없다는 듯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준서는 엄마의 서슬퍼런 기세에 어깨를 움츠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비 잃은 아이에게 유일한 피부치인 삼촌이 생겼는데 저 아이는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걸까요? 잠시 후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석이는 간단하지만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려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계란말이 몇 조각.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도석이의 말에 식탁에 앉았지만 미수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저는 저런 정체불명의 남자가 만든 음식 안 먹어요. 입맛 없으니까 두 분이서 드세요. 삐딱하게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밥맛이 뚝 떨어졌지만 아들이 차려준 성의를 봐서라도 숟가락을 들어야 했습니다. 참, 어머니. 밥을 한술 뜨려는데 미수가 마치 중요한 사실을 이제야 떠올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슬슬 혼자 사실 집 알아보셔야죠.
언제까지 저희한테 얹혀 사실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도 준서 때문에 좁은데 이제는 저 사람까지 들락거릴 테니 더 복잡해지겠네요.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아침 식탁에서 꺼낼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집은 제 평생의 저축과 아들의 대출금이 합쳐져 마련한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얹혀 사는 식객 취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수야, 그 말이 지금 할 소리니? 왜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 인생 사셔야죠. 저희도 저희 인생 살고요. 요즘은 노인분들 혼자 지내기 좋은 실버타운 같은 곳도 많다던데, 그런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 말은 제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실버타운. 저 아이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버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에 몸이 떨려 숟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도석이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 집으로 들어가시죠. 뭐? 제가 한국에 머물 집을 미리 구해두었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넓고 쾌적한 곳입니다. 저와 함께 그곳으로 가시죠. 더 이상 이런 대우 받으면서 여기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도석이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처럼 고마웠지만 저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 도현이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 발소리, 채취가 아직도 곳곳에 배어있는 이 공간을 떠난다는 것은 제게 아들을 2번 죽이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괜찮다. 나는 여기가 편해. 어머니, 네 형 물건들도 아직 정리 못했고 나는 여기서 네 형 마지막 길 잘 배웅해주고 싶구나. 제 대답에 도석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잘 생각했네요, 어머니. 계속 여기 계시겠다니 다행이에요. 그럼 도현 씨 물건 정리나 좀 도와주세요. 유품 정리 업체 부르려니까 그것도 다 돈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직접 하시면 돈도 아끼고 좋잖아요. 안 그래요? 미수는 제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싸늘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위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성화에 떠밀려 저는 결국 아들의 방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며칠 비웠을 뿐인데도 방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책상, 벽에 걸린 옷가지들,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책 한 권까지. 모든 것이 아들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엄마 나왔어 하고 들어올 것만 같아 저는 한참을 문지방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어느새 다가온 도석이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겨우 용기를 내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옷장을 열자 아들이 즐겨 입던 셔츠와 외투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코를 대어보니 희미하게 아들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흐려져 몇 번이나 일을 멈춰야 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아들의 낡은 필기구와 다이어리, 그리고 이런저런 잡동사니들이 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빛바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게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라고 시작하는 글씨를 보니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들의 흔적과 마주하며 울고 웃기를 반복하던 중이었습니다. 침대 밑 구석진 곳을 정리하다가 손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꽤 묵직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낡은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저는 상자를 이리저리 흔들어 보았지만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날 뿐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도현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내가 될 미수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아들만의 비밀이 담긴 상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리 주십시오. 도석이가 상자를 받아들고 잠시 살펴보더니 서재에서 공구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탕, 탕 몇 번의 둔탁한 소리가 울리고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자물쇠가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여러 개의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두툼한 일기장 한 권과 노란 편지 봉투에 담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 위에는 사랑하는 어머니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봉투를 제대로 뜯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도석이가 그런 저를 대신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내 주었습니다. 빼곡하게 들어찬 아들의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못난 아들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도현아 하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 담겨 있던 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처절한 삶의 증거이자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도석이가 말없이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저는 아들의 편지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붙잡은 채 소파에 겨우 몸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편지지에 글씨가 번져나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는 것이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편지는 아들의 절절한 참회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어머니 곁에 없겠지요. 불효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들여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밤 홀로 남으실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지옥 같은 삶. 제 아들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병 때문에 힘들어한다고만 생각했지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수와 결혼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 배경과 안정적인 직장을 사랑했던 것뿐이었어요. 제가 아프기 시작하자 그 여자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진실의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밤새 기침을 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미수는 귀찮다며 다른 방으로 건너가 잠을 잤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면 돈도 못 버는 게 병원 갈 생각만 한다며 면박을 주었고 제 병원비로 자신의 명품 가방을 사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제가 더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욕심은 밑 빠진 독과 같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미수는 제 아들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 악마였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그 고통을 담보로 자신의 사치와 허영을 채웠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며느리의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간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원망스러워 가슴을 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 여자와 이혼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시겠지요. 저도 수백 번, 수천 번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준서 때문에, 제 아들 준서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처럼 압이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요구하면 그 여자가 어떤 짓을 할지 두려웠습니다. 분명 어머니와 준서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는 힘이 없었으니까요. 아프고 돈 없는 남편은 그 여자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손주를 지키기 위해 그 모진 수모와 멸시를 홀로 견뎌냈던 것입니다. 이 바보 같은 아들. 왜 엄마에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려 했는지. 원망스러운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통장과 일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통장들은 제가 아내 몰래 모아둔 비상금입니다. 생활비를 아끼고 밤에 몰래 대리운전을 해서 번 돈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 돈만큼은 절대 그 여자 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머니와 내 아들 준서를 위한 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부디 이 돈으로 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어머니도 병원 꼭 다니세요. 그리고 제 일기장을 꼭 읽어주세요. 거기에는 제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증거가 될 겁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꼭 건강한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칼날 같은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도석이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아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상자 안에 있던 두툼한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표지를 넘기자 아들의 익숙한 필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장은 결혼 날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장은 신혼의 단꿈에 젖은 행복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프기 시작한 시점부터 일기장의 내용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다. 미수에게 이야기했더니 한숨부터 쉰다.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가는 병이야? 라고 묻는 얼굴에 걱정보다는 짜증이 가득했다. 내가 아픈 것이 이 여자에게는 그저 돈 나가는 귀찮은 일이 되어버린 것 같다. 가슴이 시리다. 2025년 1월 22일. 밤새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옆에서 자던 미수가 시끄럽다며 이불을 들고 건너방으로 가버렸다. 캄캄한 방에 홀로 누워 기침을 하다 보니 서러움에 눈물이 났다. 나는 이 집에서 가장이 아니라 그냥 돈 버는 기계, 이제는 그것마저 고장 나버린 애물단지인가 보다. 2025년 4월 11일. 병원비가 부족해서 미수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너는 돈 얘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네 병원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내 친구들은 남편들이 명품백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주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녀가 어제 백화점에서 새로 산 가방이 떠올랐다. 내 병원비보다 비싼 가방이었다. 일기장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피눈물 나는 기록이었습니다. 미수의 폭언과 무시,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아들의 자존감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
미수가 친구들과 클럽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보고 절망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옆에서 함께 일기장을 읽던 도석이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슬픔은 이미 분노로 변한 지 오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학대이자 살인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함께 들어있던 통장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미수가 잠든 새벽 몰래 일어나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밤거리를 헤매며 몇만 원의 돈을 벌었고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여러 개의 통장에 나누어 입금했습니다. 혹시라도 미수에게 들킬까봐 일부러 여러 은행에 소액으로 나누어 관리했던 것입니다. 2025년 6월 28일. 오늘도 대리운전을 했다. 기침이 심해져서 손님에게 핀잔을 들었다. 서러웠지만 꾹 참았다. 이 돈은 내 마지막 희망이다.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우리 엄마와 준서가 이 돈으로 잠시나마 버틸 수 있기를. 그 여자에게는 단 10원도 넘겨줄 수 없다. 이건 내 피와 눈물이니까. 일기장의 마지막 장은 며칠 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거의 힘이 없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이제 더는 못 버틸 것 같아. 사랑해. 이것이 제 아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만든 그 여자에게 똑같이 지옥을 선물해 주리라. 내 아들이 겪었던 고통의 10,000분의 1이라도 되돌려 주리라. 어머니. 도석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당하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형의 마지막을 이렇게 억울하게 둘 수는 없어요. 제가 전부 되돌려 놓겠습니다. 형의 명예도 어머니의 권리도 제가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전사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아들아. 네 형이 하늘에서라도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자.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미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상자와 일기장, 통장들을 보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남의 물건 함부로 뒤지는 거 아니에요. 남의 물건? 이건 내 아들 물건이다. 그러니까요. 죽은 도현 씨 물건은 이제 법적 상속인인 제 물건이기도 하죠. 어디 봐요. 무슨 비자금이라도 숨겨놨나. 미수는 아무렇지 않게 통장 뭉치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도석이가 번개처럼 손을 뻗어 미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손대지 마. 도석이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수는 그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뭔데 남의 집 재산에 손을 대, 대. 이거 안 나? 이건 형이 어머니와 조카를 위해 남긴 돈이다. 당신이 손댈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웃기지 마. 부부 재산은 공동명의야. 법적으로 따져볼까? 미수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미수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따져보자꾸나. 여기 내 아들이 피눈물로 쓴 모든 기록이 다 있으니. 한번 읽어보겠니? 네가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한번 읽어보란 말이다. 일기장 속 자신의 만행이 적힌 페이지를 본 미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겁에 질려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길고 긴 복수의 서막이 비로소 올랐습니다. 미수는 자신의 만행이 적힌 일기장을 보고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쓴 일기 쪼가리가 무슨 증거가 된다고. 이건 그냥 도현 씨가 병 때문에 예민해져서 혼자 소설 쓴 거잖아요. 저는 떳떳해요.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는 그녀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아들의 진실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뭔데 남의 집 가정사에 끼어들어? 당신이 진짜 박도석이라는 증거도 없잖아.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아는 척하지 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미수는 모든 분노의 화살을 도석에게로 돌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원흉이 도석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도석이는 그런 미수를 차갑게 바라보며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십니까? 접니다. 네, 지금 바로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뵙고 싶습니다. 네,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도석이는 미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법으로 이야기하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석이와 함께 서울 시내의 한 대형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변호사 사무실은 높고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위압적으로 다가와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지만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도석이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젊지만 매우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저희가 내민 아들의 일기장과 편지, 그리고 통장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일기장을 모두 읽고 난 그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인이 살아생전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군요. 김 변호사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변호사로서의 냉철한 얼굴로 돌아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일기장과 편지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고인의 아내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며 이는 상속 재산 분할 소송에서 저희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특히 고인이 특정하여 어머님과 아들에게 남긴 이 비자금은 상대방이 함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현이가 남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의 지분 역시 저희가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여도는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 고인에게 행했던 부당한 대우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겁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부분 역시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들어 저희 쪽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저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억울하고 분하기만 했는데 법이라는 무기를 통해 제 아들의 마지막을 지켜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조카분의 양육권 문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상대방은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심히 의심됩니다. 고인이 아팠을 때 남편을 방치했던 것처럼 아이에게도 정서적,
물질적 학대를 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양육권을 어머님과 삼촌인 박도석 선생님께로 가져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준서. 제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압이 잃은 것도 서러운데 저런 모진 어미 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우리 준서, 제가 꼭 지키고 싶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제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두렵고 막막하기만 했던 싸움에 든든한 아군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도석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편히 마음만 먹고 계세요.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당연하게도 99.99%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30년의 세월을 보상받은 듯한 기분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도석이는 법적으로도 세상 누구 앞에서도 제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미수에게 갔습니다. 미수는 결과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친아들이면 뭐 어쩔 건데요? 죽은 박도현 씨 재산이랑 저 사람이 무슨 상관인데요? 상속 1순위는 배우자인 저랑 아들인 준서예요. 법도 모르세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법적 권리만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 오만하고 무지한 태도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법대로 하자꾸나.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끝까지 한번 해보자. 저는 더 이상 미수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감정을 소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호사가 그리고 법이 알아서 해줄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석과 김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아들의 일기장에 언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미수의 카드 사용 내역과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병원에서 고통스러워하던 날 미수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했고 피부과와 고급 에스테틱에서 거액을 사용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병원비로 입금된 돈의 일부가 당일 미수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횡령의 증거였습니다. 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제게 몰래 건네주며 엄마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어라고 말했던 병원비 영수증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미수가 병원비를 냈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실제로는 제가 아들의 돈으로 수납한 영수증의 날짜가 일치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미수의 거짓말을 증명할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도석이는 아파트 주변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가정사에 끼어들기 싫다며 꺼려했지만 도석이의 진심 어린 설득과 죽은 도현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는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밤마다 고성이 오갔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돈도 못 버는 병신이라고 소리 지르는 걸 몇 번이나 들었다니까요. 아이가 아파서 우는데도 엄마는 본체만체하고 화장하고 나가더라고요. 애가 불쌍해서 우리가 대신 돌봐준 적도 몇 번 있어요. 이웃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미수에게 불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는 교양 있는 척, 상냥한 척 행동했지만 집 안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들이 하나씩 모여 거대한 산을 이루어갔습니다. 그것은 미수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진실의 감옥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호사는 미수 측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조만간 법원에서 소장이 전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들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도현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 엄마가 그리고 네 동생이 너의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고 악한 자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마. 하늘에서 편히 지켜보고 있으렴. 복수의 칼날은 잘 벼려졌고 이제 그 칼날이 향할 곳은 단 한 사람, 윤미수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수 측 변호사로부터 소송 대신 합의를 위한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가진 증거의 무게를 짐작하고 재판까지 가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법정의 차가운 판결문보다 제 아들이 마지막을 보냈던 바로 그 집에서 미수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녀의 죄를 직접 심판하고 싶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도석이와 김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미수와 처음 보는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수는 애써 태어난 척 꼿꼿이 앉아 있었지만 초조하게 다리를 떠는 모습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저희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은 화창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것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미수 측 변호사가 먼저 서류 가방을 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이 되신 박도현 씨의 명복을 빌며 남은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형식적인 위로를 건넨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의뢰인 윤미수 씨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법적으로 고인의 제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아들 박준서 군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모든 유산은 법이 정한 비율에 따라 윤미수 씨와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어머님의 기여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시세 일부를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증거는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법 조항만을 내세워 모든 것을 차지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미수는 자신의 변호사가 말을 하는 동안 마치 승리자라도 된 것처럼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미수 측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김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법이 정한 원칙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 또한 규정하고 있지요. 예를 들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나 피상속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경우 말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미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수 측 변호사 역시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첫 번째 자료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이웃들의 증언을 녹취하고 정리한 파일이었습니다. 먼저 윤미수 씨의 평소 행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러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윤미수 씨는 고인이 되신 박도현 씨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았으며 돈도 못 버는 병신, 쓸모없는 인간 등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고인의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또한 아들인 박준서 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정황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건 이웃들이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아들 키우는 방식에 왜 남들이 감나라 배나라 해요? 미수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김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이라고 하시니 이번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리죠. 테이블 위에 펼쳐진 것은 미수의 수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서와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중 몇 장을 집어들고 아들의 일기장과 나란히 펼쳐 보였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X년 X월 X일 고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다. 숨쉬기가 힘들다. 미수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지만 친구와 선약이 있다며 나가버렸다. 그런데 같은 날 윤미수 씨의 카드 결제 내역입니다. 강남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7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구매하셨군요.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 날 아주 중요한 선약이셨나 봅니다. 미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또 다른 날을 볼까요? X년 X월 X일. 일기장에는 병원비가 없어 다음 달 월급날까지 버텨야 한다. 고통스럽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윤미수 씨는 고급 피부과에서 200만 원짜리 시술을 결제하셨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는 없었지만 본인의 피부를 관리할 돈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김 변호사는 마치 칼로 살을 발라내듯 미수의 위선을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아들이 아파서 입원했던 날 미수는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수술을 앞두고 있던 날 미수는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어울렸습니다. 일기장의 모든 고통의 기록 옆에는 미수의 사치스러운 향락의 기록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야. 어떻게 내 카드 내역을 마음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여 확보한 자료입니다. 윤미수 씨. 김 변호사는 미수의 발악을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들의 병원비 계좌에서 미수의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인의 치료를 위해 가족과 친지들이 보내주신 돈의 일부가 당일 윤미수 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입니다. 횡령 및 사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변호사님. 김 변호사는 미수가 아닌 그녀의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수 측 변호사는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변호해야 할 의뢰인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파렴치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들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의 한 구절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박힐 만큼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못난 아들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미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가 밤새 기침을 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미수는 귀찮다며 다른 방으로 건너가 잠을 잤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면 돈도 못 버는 게 병원 갈 생각만 한다며 면박을 주었고 제 병원비로 자신의 명품 가방을 사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한 문장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제 아들이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제 아들에게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꼭 건강한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마지막 문장을 읽고 일기장을 덮었을 때 거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미수 측 변호사의 깊은 한숨 소리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호를 할 의지가 없다는 듯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으로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미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동정심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잃게 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의 눈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미수는 바닥에 엎드려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제 아들이 차가운 땅 속에 묻힌 그 순간 그녀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마지막을 지켰다는 생각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이 눈꺼풀 위로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의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아니, 합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이상 미수 측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의뢰인을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승리의 환호 대신 무거운 침묵과 허탈함만이 남았습니다. 제 아들의 목숨값으로 얻어낸 너무나도 서글픈 승리였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도현이가 이미 세상을 떠났기에 이혼은 불가능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미수에게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강력해서 미수 측은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미수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고 고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녀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었고 재산 분할에서 철저하게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사망보험금은 법적으로 배우자와 아들 준서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았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여분을 인정하여 저와 도석에게도 상당 부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도현이가 남긴 비자금은 당연히 전액 저와 준서의 몫이 되었고 아파트 역시 제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미수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과 자신이 그동안 사들였던 명품 가방 몇 개, 그리고 카드빚만 떠안은 채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수의 만행은 친척들과 지인들 사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명백한 증거와 법원의 판결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잃었습니다. 함께 쇼핑을 즐기던 친구들은 그녀의 전화를 피했고 그녀를 현모양처라며 칭찬하던 시댁 식구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손주, 준서의 양육권이었습니다. 미수는 마지막 발악처럼 준서에 대한 친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녀가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했다는 이웃들의 증언과 그녀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을 근거로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열린 면접 조사 날 판사님은 준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서야, 누구랑 살고 싶니?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준서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미수는 애처로운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엄마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뒤로 와락 숨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랑 작은 아빠랑 살래요.
아이의 그 한마디에 법정 안의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지를 어린 마음으로도 똑똑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저와 삼촌인 도석을 준서의 공동 양육권자로 지정했습니다. 미수에게는 한 달에 2번 정해진 시간에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만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저는 도석이가 미리 마련해둔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도현이의 흔적이 가득한 그 아파트는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더 머무는 것은 저와 준서 모두에게 아픈 기억만을 되새기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도현이의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현아, 이제 다 끝났다. 엄마가 다 해결했다. 이제 편히 쉬어라, 내 아들. 새 집에서의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거실, 준서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작은 정원. 도석이는 저와 준서를 위해 모든 것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준서는 도석을 작은 아빠라고 부르며 친아빠처럼 따랐고, 도석이 역시 준서를 조카 이상의 애정으로 품어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보니 그 앞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초췌하고 마른 모습의 미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입던 화려한 옷 대신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덥석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준서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 좀 빌려주세요. 지금 당장 지낼 곳도 없어요. 며칠만이라도 좋으니 이 집에서 지내게 해주세요. 그녀의 마지막 목적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하고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그녀와 저 사이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문 밖에서 미수의 절규와 욕설이 한참 동안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더 이상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 아들을 위한, 그리고 남은 제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아들의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지독했던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느꼈습니다. 미수가 다녀간 후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평온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미련의 찌꺼기마저 그날의 닫힌 문과 함께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맑게 갠 가을날, 저희 세 사람은 도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도석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준서는 창밖을 보며 신나게 제잘거렸고, 저는 그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아들이 좋아했던 풍경들을 온전히 눈에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해 아들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저는 준비해간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아들의 사진을 부드러운 손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도현아, 엄마 왔다. 그리고 네 동생 도석이도 함께 왔어. 제 말에 옆에 서 있던 도석이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는 30년 만에 마주하는 형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형, 나 도석이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형이 그렇게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도석이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형제의 만남은 그렇게 눈물과 회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참을 울던 도석이는 이내 눈물을 닦고 다시 형의 사진을 보며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형. 어머니랑 준서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형이 못다 한 효도, 그리고 형이 못다 이룬 아빠의 사랑까지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아무 걱정 말고 부디 편안하게 쉬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준서가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큰 아빠는 이제 안 아파?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준서 아빠는 이제 하나도 안 아프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손을 모으고 아빠의 사진에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 나 잘 지내고 있어. 할머니랑 작은 아빠랑 행복해. 그날 저희는 한참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못된 사람은 벌을 받았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그러니 이제는 정말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하기를 바란다고 수없이 속삭였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화로웠습니다. 새 집에서의 시간은 강물처럼 잔잔하고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도석이와 준서가 먹을 밥을 짓고 함께 식사를 하고 준서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살아있음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도석이는 바쁜 회사 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녁은 집으로 돌아와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도석이는 거실에서 준서와 함께 장난감 로봇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설명서를 들여다보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아빠, 여기가 아니잖아. 바보야. 준서의 핀잔에 도석이는 아이고 우리 조카님 똑똑하시네. 라며 과장되게 감탄하며 아이를 간지럽혔습니다. 거실은 온통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다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한쪽 벽난로 위에는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액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환하게 웃고 있는 도현의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희 세 사람이 새로 이사와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도현이가 마치 거실에서 뛰노는 동생과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이것이 하늘이 제게 내려준 기적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제게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데려가는 아픔을 주셨지만 그 슬픔에 주저앉지 않도록 또 다른 아들 하나를 기적처럼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서 남편을 앗아간 며느리를 통해 인간에 대한 절망을 느끼게 하셨지만 동시에 제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들과 순수한 손주를 통해 사람에 대한 희망을 다시 품게 하셨습니다. 슬픔과 기쁨은 언제나 그렇게 함께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곁에 남은 것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처럼요. 과일을 담은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자 준서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거 작은 아빠랑 내가 만든 거야. 멋있지? 아이는 자랑스럽게 완성된 로봇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와, 우리 준서랑 작은 아빠가 만들어서 그런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로봇이네. 제 칭찬에 도석이도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죽은 아들 도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두 아들은 그렇게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제 기억 속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할머니,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강한 할머니이자 어머니로 살아갈 겁니다. 제게 남은 인생은 슬픔을 곱씹는 시간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이 기적 같은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거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저녁 햇살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습니다.